네, 안녕하세요. 어토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읽으면 좋을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락이 너무 심해지면서 현재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4월 5일인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금요일 날 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죠. 관세 발표 이후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아주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제도 나스닥 100이 한 6% 정도 하락을 했네요. 사실 관세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폭락 정도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어제 빅스 지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도 하죠. 여기 보시면은 2008년에 엄청나게 올랐었죠. 또 이 시점은 코로나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2001년, 2002년 그때 증시 폭락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한 30을 넘었다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거의 이 수준과 비슷하게 올라가 있죠. 2022년, 2021년 그때처럼 말이죠. 꽤 유의미하게 빅스 지수가 올라온 것 같아서 폭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빅스 지수가 미지근한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지만 확실히 뜨거운 물을 측정하는 데는 꽤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장에서는 이 빅스 지수를 가끔 봅니다. 말했다시피 지난주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빅스 지수를 보면은 지금은 확실히 조금 폭락을 하고 공포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소개해드렸던 책의 저자들, 현명한 사람들이 이 폭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크게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는 정말 미국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내용과 현명한 투자자들은 폭락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터 린치, 워런 버핏, 오른쪽 위쪽에 계신 분은 존 템플턴 경이죠. 그리고 중간에 하워드 먹스, 그리고 왼쪽 위에는 모건 하워절인데요. 투자의 구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말이 멘탈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폭락에 대해서 버핏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버핏은 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락하거나 극단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투자자들에게는 시장의 폭락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죠. 주가가 터무니없이 내려갔을 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공포감은 친구고 행복감은 적이라고 말합니다. 공포감이 되었을 때 투자 기회가 더 많다는 거죠. 버핏의 이런 논리는 간단합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장래에 주식을 계속 사들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손해라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을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투자자들은 감정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해야 안도감을 느끼죠. 그래서 버핏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유가 상승에 환호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또 이런 얘기도 책에서 했습니다. 항상 언제 폭락이 멈출 것인가, 폭락의 바닥이 어딜 것인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바닥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50% 이상, 그 이상 폭락해도 느긋한 태도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까 느긋하게 기다리라는 거죠. 50%든 60%든. 그렇게 느긋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폭락에 대응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린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무너지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투자자들 중에서 공포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들과 같다고 말이죠. 누구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잘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앓기도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라는 걸 느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패닉셀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버핏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패닉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좋은 주식을 매수를 했다면은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폭락작을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 10년마다 먹구름이 우리의 경제를 뒤덮고서 잠시 금을 비처럼 퍼부을 것입니다. 이때는 빨리 티스푼이 아니라 빨래통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아주 큰 폭락장이 오면은 그런 상황을 버핏은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는 상황에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티스푼이 아니라 빨래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10만원, 20만원치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비중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가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버핏이 말하는 하늘에서 금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까지는
생각이 되진 않죠,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실히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게 버핏의 말입니다. 존 템플턴 경의 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템플턴 경은 패닉셀, 투매를 부르는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년에 두세 번은 발생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자,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이런 투매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템플턴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매도를 하거나 매도를 생각한다면 다른 투자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때는 증시에 피가 낭자할 때이다. 심지어 그 피 중 일부가 당신의 것일지라도 말이다.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매수하기 가장 좋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릴 때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릴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있어도 그 역시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미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피를 흘리고 있더라도 그때도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현금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사건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손실을 입고 있고 증시 붕괴에 대해서 언론들이 잇따라서 보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로 증시가 붕괴해서 못 일어날 것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플턴 경은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듯이 증시는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 언론인들은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확대시킬 뿐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에서 더 큰 수익을 올렸다. 그러기 위해선 확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일단 내가 산 주식에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매도하지 않는 또는 매수하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급락 사태가 있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매수할 수 있겠죠. 다수가 팔 때 사면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템플턴은 남들이 실망해서 매도할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보상 역시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하락했다고 무조건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 분석을 잘 해놓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의 목록들을 잘 만들어 놔야지 평소에 잘 만들어 놔야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사야 할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잘 고를 수 있겠죠. 내재 가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폭락했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모건 하우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모건 하우저는 S&P 500 지수에 장기 투자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2018년까지 50년 동안 S&P 지수는 약 119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돈이 불어나도록 내버려 두기만 했으면 됐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거죠.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고 붕괴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모건 하우저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 붙는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달러나 센트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유를 했었습니다. 놀이공원 티켓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변동성, 공포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하우저의 말에 따르면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것을 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하워드 막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 폭락도 그렇고 폭등도 그렇고 그런 시장 상황에서 핵심은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심리, 시장 사이클이 어디쯤에 있는지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스는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사이클이라 하면은 시계추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시장 사이클이라고 하죠. 왼쪽 끝은 탐욕의 구간, 폭동의 구간, 버블의 구간이 되겠고 오른쪽 끝의 구간은 공포의 구간, 폭락의 구간, 비관론이 만연할 때 그럴 때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이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심리와 높은 위험 수용으로 급등할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며 지나친 공포와 패닉으로 높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일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것이다. 자, 최근의 폭락을 보면 어떤가요? 지나친 공포와 패닉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나요? 높은 위험 회피 성향,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이클 이론에서 막스가 얘기하는 주기, 사이클, 시계추의 움직임, 거기에서 우리는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막스의 책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사이클의 고점에 있다면 돈을 잃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시장의 사이클의 저점에 있을 때는 기회를 놓칠 위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막스는 크게 리스크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을 볼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을 놓칠 위험이죠.
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버블이고 탐욕의 구간에 있다면 그때는 돈을 잃을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해서 돈을 잃을까 봐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 시장이 엄청나게 탐욕적일 때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못해서 혼자 뒤처질까 봐 포모라고 하죠. 그런 것에 휩싸여서 서로 더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막스는 그럴 때 오히려 돈을 잃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시장이 저점에 있을 때는 모두가 주식을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공포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막스는 그럴 때 오히려 기회를 놓칠 위험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의 이 증시 급락 사태를 보면은 사이클이 저점일까요? 고점일까요? 고점은 아닌 것은 확실하죠. 아직 더 빠질지도 모르지만 일단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빅스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현재가 저점 구간이고 모두가 공포를 느끼고 그런 상황에 동의를 한다면은 우리는 기회를 놓칠 위험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현재 매수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팁을 하나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008년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것 같은가, 아니면 좀 더 방어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것 같은가. 2008년이라면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연히 현금을 다 베팅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때 좀 더 공격적이었어야 됐다고 후회를 하겠죠,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만약에 1년, 2년, 3년 뒤에 보면은 어떤 후회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방어적으로 해야지 미래의 내가 후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공격적으로 해야지 후회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폭락장에서 방어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후회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클의 저점에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바닥을 찾았는지 더 빠질지 이제 반등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바닥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바닥이라는 것은 패닝에 빠진 마지막 보유자가 매도한 날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복하고 매도할 보유자가 없으니 이제 매도자가 팔고 싶어 하는 것보다 매수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바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그런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 매수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이런 투자의 격언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바닥에 도달했다는 증거, 확신이 들기도 전에 왜 매수해야 되는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떨어진 칼날은 잡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투자자들이 진정되면은 일단 싼 주식들은 모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커트리와 하워드 막스는 바닥을 기다려서 매수한다는 생각에 매우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언제 바닥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장이 반등하고 나면은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떨어질 때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하락세가 끝나면은 매도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수자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스는 매수를 위해서 바닥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사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이다.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더 사라. 지금이 훨씬 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재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좋은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면 그런 주식은 떨어질 때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미국에 투자하면 안 되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폭락은 조금 이전의 폭락들과는 조금 다르죠. 이전의 폭락들이라면은 2008년 금융위기, 2002년 닷컴 버블 또는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터진 거였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죠.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관세를 무리하게 부과를 하면서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큰 폭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폭락과는 다른 점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폭락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 위험할까요?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인간이 했으니까 그 인간이 조금 생각만 바꾸면은, 스탠스만 바꾸면은 시장이 확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간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트럼프가 아주 비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특별히 소개할 만한 내용은 없어서 소개는 드리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뭐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협상을 위해서, 거래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린다, 이런 느낌 정도가 들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런데 그렇게 거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정말로 비합리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트럼프가 정말로 증시 폭락을 원할까요? 단기적으로 증시 폭락을 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트럼프는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이 증시의 방향을 돌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장 이득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죠. 트럼프 경우에는 중간선거에서 져버리면은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삼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지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선거 이전에는 반드시 증시를 돌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문제는 트럼프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든지.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생각대로 착착착착 진행만 된다면 미국의 경쟁력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겠냐는 거죠. 트럼프의 첫 번째 계획이 관세만 봐도 알 수 있죠. 트럼프는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하지 않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단계를 밟아 나가려고 했을 테죠. 근데 중국이나 캐나다만 봐도 벌써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나라들이 실제로 보복 관세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트럼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달러 패권이 종말되고 팍스 아메리카가 미국 일국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관세를 하면 많은 회사의 공장들이 미국에 와서 지을 거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좋을 거다 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대차가 미국에 가서 생산한다고 해서 현대차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 그렇다면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한들 미국 사람들은 더 비싸게 차를 사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인플레이션을 결국 잡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죠.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관세를 피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로봇이라는 것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성장을 하면은 그런 생산성 향상이 늘어날 것이고 그 말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일자리가 그렇게 늘지는 않겠지만 기업의 생산성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장들이 그렇게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사람들 적게 쓰는 쪽으로.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 공장의 약점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지하게 하나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트럼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있냐는 거죠.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있냐는 거겠죠. 유럽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유럽은 혁신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유럽에서 신기술이 탄생하진 않는다는 거죠.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성장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중국이 정말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요? 공산체제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국가들을 리드를 할 수 있을까요? 역사에서 세계의 패권국들을 보면은 로마,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곳이었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가장 큰 무기는 AI가 될 겁니다. 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AI가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자, 중국에서 그런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AI는 중동이나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왕정국가 같은 데서는 쓸 수 있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그런 인공지능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는 중국이 만든 AI를 사용하는 진영과 미국이 만든 AI를 사용하는 진영, 즉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지도자를 비판하지 못하는 나머지 전체주의 사이에 장막이 생길 것이고 그게 제2의 냉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인공지능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맛을 본 국가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이런 나라들은 절대로 공산권으로 가지 못합니다. 비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체제로는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이라든지 현재 지금 그런 비판을 하지 못하는 나라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자유진영으로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앞서다는 거죠. 미국은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이 여러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계를 리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었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독재자의 탄생을 두려워해서 여러 자정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이었죠. 그 자정장치를 하면은 언론, 상권 분립 이런 게 됩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지금 힘이 강하다고 해도 트럼프가 계속 잘못하면은 언론이 비판을 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자유롭다는 거죠, 미국은. 즉 자정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자신이 전략에 실패했는데도 계속 무리수를 둔다면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고, 미국의 자정장치는 다시 작동해서 미국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놓을 겁니다.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버핏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말 이례적인 금융공황이 발생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나는 농장이나 상가 매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기업이 있기도 하겠지만 전체로 보면 틀림없이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미국의 놀라운 생산 자산과 무한한 창의성이 송두리째 땅속에 파묻힐 것이라고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부가 증가하지 않을 때도 간혹 있을 거라고 버핏도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부가 증가하는 추세가 중단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에 태어난 아기가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워렌 버핏 바이블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래에 미국 기업들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혁신, 생산성 향상, 기업가 정신, 풍부한 자본이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비관론자들은 여전히 비관론을 팔면서 돈을 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이 터무니없는 비관론을 실행에 옮긴다면 망할 겁니다.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하진 않겠죠. 나가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파산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런 옥석가리기는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게 알아서 모자란 기업은 파산한 기업은 퇴출시키고 성장하는 기업은 편입시키고 이렇게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버핏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포가 덮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연한 공포는 투자자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주식을 헐값에 살 기회이기 때문이죠. 둘째, 내가 공포에 휩쓸리면 공포의 나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는 공포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최근 같은 공포가 왔을 때 그 공포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폭락을 말이죠. 근데 그 폭락에서 공포를 느끼고 공포에 휩쓸리면은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그런 공포가 나의 적이 된다는 거죠. 버핏은 이런 공포를 친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미국 대기업에 장기 분산 투자하면은 좋은 실적을 얻을 거라고 조언을 하죠. 버핏은 돈은 항상 기회를 찾아가는데 미국에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1941년 12월 6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전날, 1987년 10월 18일 다우지수가 하루에 22.6% 폭락하기 전날, 2001년 9월 10일 9.11 테러 전날,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죠.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아무리 평온해도 내일은 항상 불확실한 법입니다. 이런 현실에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끔찍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끊임없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생활 수준은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무려 6배나 높아졌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지극히 중요하고도 확실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며 이런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미국 시스템은 여전히 활기차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관론자들은. 버핏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놀라운 번영을 이어갔다는 거죠. 1942년 이후에 집권한 대통령 중 7명은 공화당에서 나왔고 7명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들이 집권하는 기간에 미국은 금리가 21%까지 도달하는 장기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논란도 많고 전쟁도 여러 번 치렀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기도 하고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락하기도 했고 금융위기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겁나는 뉴스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모두가 지나간 일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전설이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전문 투자가들 중에 약 20% 정도만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증시가 폭락한다, 위기다, 이런 비관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입구로 걸어가고 입구에 군중이 몰릴 때는 출구로 걸어가면 그만이다. 출구에 군중이 몰릴 때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팔고 탈출하려고 할 때 그때는 입구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서 비관론자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망한다는 소리를 매일 듣는다. 에이즈, 가뭄,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예산 적자, 무역 적자, 달러 약세 때문에 망한다고 말이다. 사람들은 지난달에는 부동산 가격을 걱정하고 이번 달에는 오존층을 걱정한다. 무역 적자 때문에 망한다는 말에 반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무역 적자로 인해 망한다는 말에 반론을 생각해낼 때쯤 사람들은 무역 흑자를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투자자들이 어리석은 행태를 해도 린치는 미국과 미국인 그리고 투자 전반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인간의 본성, 자본주의, 국가, 미래의 번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점, 신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비관론이 만연하더라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피터 린치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동차와 TV를 만들 때 일본은 칵테일 장식용 종이 우산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TV와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가 장식용 우산을 만들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 어딘가에 파티 기념품을 만드는 고성장 기업이 있을 테니 찾아야 한다. 피터 린치는 거시경제보다는 미시경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투자자입니다. 거시경제보다는 미시경제에 집중하라는 거죠. 2012년에 버커셔 해서웨의 주주총회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거시경제 변수는 무엇인가요? 버핏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지난 53년 동안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면서 거시경제 변수가 두려워 투자 결정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내재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시경제가 아니라 미시경제, 즉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시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어떤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긍정적인 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모든 기업이 다 폭락하겠죠. 그럴 때 어떤 기업을 사야 하겠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브랜드 충성도가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그런 기업을 사야겠죠. 그런 기업을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작년 연말에 사야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야 할까요? 당연히 지금 사야겠죠. 같은 주식이라면 더 싼 가격에 사는 게 좋겠죠. 사람들은 보통 가격이 세일을 하면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 세일하면 더 많이 사려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투자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더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해야겠죠. 자, 앞에서 이번 폭락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번에는 다를까? 이번에는 지난 폭락과는 다르게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시장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죠. 막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막스는 투자에는 확실한 것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것들은 주기를 따른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수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가장 큰 기회들은 다른 이들이 원칙 1을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주기라는 것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주기라는 것은 사이클, 시계추의 움직임 이런 것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계추의 움직임을 한번 상상해보죠. 시계추가 왼쪽 끝에 위치할 때는 탐욕의 구간입니다. 탐욕, 버블, 그리고 낙관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을 때죠. 그리고 오른쪽 끝은 공포, 폭락, 경기 침체, 비관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을 때죠. 자, 시계추가 지금 오른쪽 침체 쪽에 비관론 쪽에 폭락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시계추가 이 폭락을 멈추고 반대쪽으로 다시 갈까요? 당연히 반대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막스의 대답은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상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그 힘 때문에 시장이 다시 상승할 거라는 거죠.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거기서 축적하고 있는 힘 그 자체가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시계추 움직임을 상상해보면 쉽죠. 시계추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시계추는 반대쪽으로 갈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사라졌을 때 시계추는 반대쪽으로 움직이죠. 언젠가는 이 방향을 되돌릴 겁니다. 막스는 투자 시장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주기를 따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라는 것은 사이클 이론, 시장의 마켓 사이클, 그리고 시계추의 움직임,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힘 그런 것들과 똑같은 겁니다. 피터 린치도 그런 말을 했었죠. 시장이 저점에 이르렀을 때 사기가 꺾인 투자자들이 상기해야 할 것은 영원한 약세장은 없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영원한 강세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방향을 틀어서 반대쪽으로 움직일지, 반등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 시기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요 며칠 계속 증시가 떨어지고 공포의 구간에 든 것은 맞지만 언제까지 공포가 계속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막스는 얘기를 하죠. 그런 사이클, 시계추 움직임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본의 영구적 손실을 입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자본의 영구적인 손실이라 하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거기서 매도를 해버려서 손실을 확정짓는 겁니다. 막스는 이 자본의 영구적 손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그 저점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하향 변동성을 영구 손실로 바꿔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등되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죠. 손실이 확정되는 것도 리스크지만은 그 이후에 시장이 상승할 때 그 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리스크라는 거죠.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에 시장이 폭락할 때 100달러를 넣었다면 그의 29% 손해를 보고 71달러만 남았더라도 2009년까지 기다리기만 했다면 45%의 수익을 얻어서 최종 잔고는 103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그 포지션을, 그 주식을 계속 들고 있기만 했어도 손실의 대부분을 만회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서 증시 하락 후에 시장에서 탈출했고 이후에 이어진 사이클의 반등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끔찍한 일이죠. 바닥에 팔아서 영구적인 손실을 만들고 그 이후에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막스는 계속 사이클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이클의 하락과 상승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막스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모두가 매수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긍정적이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큰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이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다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을 때 그 사람들처럼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매도는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은 손실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을 때 또는 너무 부정적인 요소들만 많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서 시장의 방향에 동참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포가 과해지면 투자자들은 매도를 피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매수를 해야 한다. 공포에 팔지 말고 공포에 사라는 거겠죠. 네, 오늘은 폭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 현명한 투자자들의 지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 이론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이라는 책의 영상도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공지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채널에 멤버십이 생겼습니다. 가입해주시는 분들은 풀 버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풀 영상을 못 보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업로드 하던 대로 순서대로 업로드가 될 테니까 기다리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멤버십 전용 영상을 만들 계획도 일단은 없으니 굳이 사실 가입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가입을 해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 시황에 따라서 인기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책값도 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 이런 고전책들 그런 영상들 보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